갈등이 없는 관계는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떠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직장과 단체, 관계 등을 떠났고 그랬던 것에 되게 만족한다. 하지만 떠나는 것만이 갈등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면 나중에는 상당히 고립되는 결말에 이를 것이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승자 독식으로 한 사람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복종하는 형태다. 어떤 때에는 싸움에서 승자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항상 지배 또는 복종으로 정확히 나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렇게 갈등을 다루는 일은 보통 승자의 욕구는 중요하고 패자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가장 혼란스러운 방안인 대화로 모든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때 우리는 모든 이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려고 노력한다. 내가 보기에 대화를 규정하는 특징은 모두 같은 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의 욕구를 최대한 많이 충족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욕구를, 당신은 당신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협력을 통해 공동의 욕구를 최대한 많이 충족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훈련을 좀 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형편없는 사람들과도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그 일은 힘들고 언제나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훨씬 많다. 비판과 요구라는 두 가지 독. 갈등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은 장애물이나 폭군 아니면 더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대방과 계속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고통을 회피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의 행복 추구 의지를 전혀 줄이지 않고도 상대방의 행복을 중시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더라도 양쪽의 욕구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대화의 본질이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태도로 갈등에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진정한 추구점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의 욕구를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그의 욕구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면 나는 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 이를테면 두 가지
독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요구다.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공정하지 않을 때에는 비판이 독이 되며 완전히 정당화할 때에도 똑같이 나쁘다. 비판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거나 비판은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에 대하는 아무 욕구가 없는 착한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골칫덩이라는 사실보다 그 욕구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 진정한 대화는 양측의 욕구가 모두 중시될 때 이루어진다. 비판이 대화를 망친다는 말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면 복종이지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판은 때때로 완전히 정당화될 뿐 아니라 비극적이기도 하다. 비극적인 이유는 모든 비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다. 당신이 나의 욕구가 중요하지 않은 듯 행동하는 게 정말 싫다. 그런 진심이 비판을 통해 드러나면 대개 상대방이 문득 내 욕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다. 당신의 동료가 느끼기에 무례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은 동료가 오해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실제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만약 동료가 완전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나쁜 놈이라고 부른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반대로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네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요? 라고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두 번째 예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더 커진다. 원인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 대화를 방해하는 또 다른 독은 요구다. 요구란 특정한 것을 청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 요구가 비극적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상대방도 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모두 더 좋아한다. 가령 친구에게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 친구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언짢은 표정으로 수락하면 기분이 찝찝하다. 반면 친구가 밝은 표정으로 알겠어, 마중 나가고 말고 라고 대답하면 당연히 더 좋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기쁘게 응하도록 만드는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그 압력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경우에도 요구로는 우리가 선호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구의 밑바닥에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깔려 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공항으로 당신을 마중 나가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3번 있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당신이 나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으면 하는 내 바람은 명백하지만 내가 실제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흔쾌히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돕게 만들려면 오히려 당신을 이렇게 위협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날 차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 나쁜 친구고 벌을 받을 거야. 요구하는 것을 피하려면 상대방이 최대한 편하게 아니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공항에서 집으로 갈 때 당신이 차로 데리러 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 말은 당신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당신이 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이다. 그것은 이런 말과 같다. 제가 이 일로 당신을 평가할까봐 걱정돼서 마중 나오는 거라면 오지 않아도 돼요. 마중 나오는 게 즐겁다면 오세요. 우리는 모두 남들이 어떤 보답을 바라서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워서 우리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나에게 흔쾌히 베풀게 만드는 비결은 나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그들의 욕구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내 욕구를 부담스럽다고 여기면 남들도 그와 달리 보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양쪽의 욕구가 모두 본래 귀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비판과 요구라는 이 두 가지 독에 대한 핵심은 그 밑바닥에 언제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거나 나 자신이나 남을 비판하고픈 마음이 들면 그 아래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자. 일단 그 욕구를 발견하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다음에 그 통찰을 바탕으로 소통하길 바란다.